전반부 네. 부동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네네. 띄울까요? 영끌족들 지금 못 버텨가지고 네. 아파트 경매 급증한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네.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기사를 저희 이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단톡방에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좀 의견을 묻길래 제가 뭐 한 5줄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면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저금리였어요. 코로나 때. 아마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만 2% 미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금리.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했던 분들이 이제 그게 고정금리가 그렇다고 뭐 5년, 10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3년 뭐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놨던 건데 그 기한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그 고정금리가 만약에 2%대 고정금리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 3%,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한참 때 2022년 말에 뭐 한 6% 이렇게까지 왔다가 그게 이제 떨어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를 했던 분들은 이게 워낙 쌌던 거예요. 워낙 쌌다가 갑자기 이제 4%만 되더라도 이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자를 내가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냈는데 2배면 얼마? 200만 원 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자가 2배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영끌에서 샀던 거를 이제 연체를 한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동금리를 했던 분들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제 2022년 말이나 이때 이제 한창 금리가 올랐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지났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그때보다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정금리로 했던 분들이 변동금리로 풀리면서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게 제가 볼 땐 침소봉대일 수가 있는 게, 요거 이제 일부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분들 때문에 뭐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주택이 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절대 아니다. 이제 일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다만 이분들은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끌을 안 하시는 게 맞긴 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 분들이 대부분 그때 이제 집을 샀던 분들이 거의 고점이에요. 고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데가 저점에서 아직 회복을 못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나마 올리면 좀 나을 텐데 집값은 떨어졌지 이자 부담은 되지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항상 고점이 더 위험하다. 우리가 꼭지를 잡으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고점을 잡을 때 그 타이밍, 이런 순간에 고점을 잡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분들은 한번 이런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1, 2년 투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계속 이제 한번 그런 실패 경험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성공의 경험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여서 이 기사만 갖고 뭐 우리나라 뭐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또 호도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제 일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부동산 끝났다. 그쵸? 네. 무너진다, 흔들린다 하면서 굉장히 큰 조정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공포감에 그렇죠. 좀 휩싸이기가 쉬워서. 그리고 또 의아해한 게 금리는 내리는데 왜 금리가 올랐지?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문맥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보면은 코로나 때 고정금리로 받았던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 차주들이 최근 고정금리 약정기간이 끝나니까 금리가 이제 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애당초 변동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창 때보단 그래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고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고정금리로 그동안 고금리 때 좀 혜택을 받으셨던 부분을 지금 이제 토해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됐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연체하거나 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투자에 대해서 좀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특이한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대출을 내가 정말 좋은 조건을 받았는데 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과정이네, 그렇죠. 과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너무 이 기사를 통해서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도 없고, 이 기사를 통해서 막 부동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 여기가 제일 부촌인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근데 원룸인데 40억이라는 거예요. 40억. 40억 원룸이. 일본에 13평 정도 되면 네네. 평당 3억 네. 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4억 1천만 엔이니까 거의 뭐 40억. 근데 원룸도 40억이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짜 원룸이에요. 보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디벨로퍼 모리빌 그룹이 도쿄 중심에, 그러니까 도쿄 중심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주상복합, 최첨단 주상복합 같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시그니처럼 뭐 이런 거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원룸도 이제
50억이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기사만 또 갖고 온 게 아니라 추성훈이 50억의 도쿄집을 샀는데 근데 본인은 이거 초일류는 아니고 잠시 한강뷰급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본의 집값이 여러분 2천억도 있다는 거예요. 2천억. 2천억. 예, 예. 2천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1,000억, 2천억짜리는 아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은 몇백억이지 않습니까? 2천억이면 거의 건물 웬만한 진짜 대형 건물 정말 대형 하나잖아요. 건물. 근데 집값이 2천억이 넘는 펜트하우스이긴 하지만 이런 집도 있고 뭐 1,000억이 넘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보세요. 일본도 뭐 집값 하락한다 하지만은 지금 원룸도 뭐 40억이다. 그다음에 뭐 2천억이다. 1,000억이다. 뭐 정말 좋은 집값은 네. 정말 그 양극화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냐?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도 뭐 200억, 300억 된다고 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진짜.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정상이냐 맞냐 뭐부터 시작해서 난리 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일본은 지금 1,000억, 2천억이 되더라도 그다지 뭐 그냥 별 크게 뭐 그런 의무부여한 경우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것 자체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25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국가에서 1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거절. 네. 이게 어쨌든 일본의 국민성인 거고 우리가 또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일본이 집값은 다 물론 이제 외곽이나 이런 데는 집값이 많이 하락한 데도 있지만 서울 도심, 핵심지, 도쿄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하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갖고 온 기사인데 2019년 기사긴 해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일본도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일본 공시 지가도 오르고 있고 뭐 그래서 일본이 다 폭락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쿄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유추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구나. 세계적인 추세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본주의의 부산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직 일본을 만약에 따라간다고 하면은 뭐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원룸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0억, 200억에 막 헉헉거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5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캐치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내가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지. 뭐 어떤 유튜버 말대로 뭐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한다. 그래서 모든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집값 폭락에 베팅하는 거야말로 그게 정말로 진정한 투기꾼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을 나는 폭락할 거에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거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투기적으로. 그거야말로 진짜 투기꾼인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잘 대처를 해서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값이 올랐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 자산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짤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인구가 감소하는데 무슨 집값이 오르냐. 아니,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집값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초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집값 감소랑 핵심 지역 집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면 핵심지로는 이게 인구가 줄어도 올 사람, 오고 싶은 사람은 괜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핵심지는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이미 그거를 정부에서 찍어준 거예요. 정부에서 찍어줬어요. 어디냐? 강남, 상무, 용산이라는 거죠. 핵심지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핵심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세무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22년 10월 달 기사였어요. 그러면 둔촌주공에 무슨 일에서 입주권 일주일에 11%가 빠졌다는 기사인데 이때 막 공사 막 재개하고 좀 난리도 아니긴 했었어요, 이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정말 시끄러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미래로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미래를 보고 지금 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기사를 봤다고 하면은 이때가 정말 매수 급 타이밍이다. 그렇죠. 네.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최고의 타이밍이다. 네. 아무도 안 사고 부동산 가면은 진짜 이상한 눈 쳐다봤을 거예요. 둔촌중공 사러 왔다고 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아니까 그래서 제 채널명이 미래를 읽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때는 정말 너무 좋은 최고의 기회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쉽게 결정을 못했던 이유가 워낙 안 좋고
불안하고 워낙 이게 금리도 올라가고 안 좋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때 아마 겹겹이 있었던 것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때 대출이 나오네 네. 안 나오네 맞아요. 해서 뭐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맞아요. 한 해 만에 그러고 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싸우고 있고 맞아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박살나 있고 그렇죠. 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역전세 막 허우적거리고 그렇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심장들은 이럴 때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 키워야 되냐? 강심장을 키워야 된다. 강심장을. 배짱. 담이 작아서 다음에 그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죠? 계속 이런 걸 봐야 돼요. 계속 보면 돼요. 계속. 아, 내가 이거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아, 못했네.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못했네. 계속 이런 거를 계속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저도 이거를 무수히 많이 거친 거예요. 무수히 많이.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강심장 있게 들어간다. 이게 진짜 투자자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낙관론을 좀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회복한다. 그리고 가격이 절대적으로 쌀 때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어렵죠.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네. 주식은 좀 그래도 이렇게 넣고 그쵸. 빨리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마이너스 5%라든지 그쵸. 자르면 되는데 네. 이건 안 팔릴까 그렇죠. 봐. 그리고 또 소액이니까 주식은 소액인데 이거는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재산일수록 더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이렇게 근데 제 생각은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려도 하더라도 전 재산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긴 해요. 그러니까 제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근데 이거 아니면 나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진짜 거지 된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둔촌주공이 잘 안 됐어도 내가 그냥 여차하면 들어와서 산다. 대출 받아서 한 3년, 5년 기다릴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해도 됐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그런 분들은 해주면 되는데, 나 그냥 처음부터 돈 한 푼도 없는데 영끌해서 이거 무조건 오를 거니까 막 90% 대출 사채 써가지고 사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자는 뭘 알아야 되냐면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본인의 위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과연 최악의 경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야 돼, 최악의 경우에서.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한다.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안 될 거 같다 하면은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최악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정해야죠. 자기 정확하게. 능력치도 그렇죠. 봐야 되겠지만 이 최악을 어떻게 설정해요, 그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돈 한 푼 없이 그냥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자고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대요. 본인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살 수는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에 올인을 하는 거, 올인. 왜냐면 내가 망해도 살 수는 있더라. 이거를 이제 바닥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살 수는 있더라.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분 보면 항상 보면은 진짜 모든 사업에 올인이에요. 올인. 그러니까 저랑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정도는 못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물론 일론 머스크 가족도 있지만. 가족 됐다마나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근데 집은 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 집은 둔촌주공이 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거고, 그리고 신축이고, 내가 들어가서 입주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떨어지더라도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 다만 대출이 내가 너무 많이 받지 않는, 가능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이제 집은 그나마 부동산은 그게 가능해요. 최악의 경우에. 왜냐면 내가 여차하면 들어와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뭐 50억, 100억을 한꺼번에 뭐 올인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다 날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근데 집은 어쨌든 뭐 좀 기다리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올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다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항상 본인이 처한 상황과 좀 비교를 해서 내가 그냥 계속 이게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뭐든지 투자는 공부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험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넣었다 뺐다 해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그렇지. 경험이 그렇지, 쌓이지. 그렇지. 사실 뭐 그렇지. 입으로만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실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와닿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강의만 듣는다고 투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만 듣는다고 또 투자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게 이런 경험을 계속 작은 경험이라도 쌓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용서해주는 선이 어떤 바닥의 마지막이다. 그 말도 좋은 말이네. 누가 이 앞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네. 정말 좋은 생각이네. 박은수님께서. 박은수님이. 그렇죠. 이혼 전 용서.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와이프가 반대하면은 또 이제 또
타입하는데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와이프분들의 또 성향도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좀 관대하신 분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좀 빡세? 꼼꼼하거나 빡세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와이프가 약간 이제 이런 투자는 이제 처음에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갓집이 저를 좀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왜냐면은 계속 투자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은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제 오랫동안 한 집에서만 이제 사셨던 분들이라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저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특히 또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투자 또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근데 대화를 하면 근데 또 3대 1이니까 근데 밀리는 거야. 밀리잖아 3대 1이니까 내 편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도 꿋꿋하게 진짜 꿋꿋하게 한 거예요. 꿋꿋하게. 그래서 꿋꿋하게 해서 또 장인어른 장모님 집도 옮겨드리고, 뭐 처남도 이제 집도 하고, 요번에 또 안 그래도 어제 그 이제 왔어요. 처남이랑 처남댁이. 근데 이제 제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마곡에 가고 하니까 마곡을 사라고 저희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마곡에. 근데 그 당시 아마 한 마곡이 한 5억대였어요. 5억대. 7단지가요? 아니 7단지 말고 13단지나 이런데 약간 피 주더라도 그러니까 5억에 뭐 피 준다고 하더라도 6억 정도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거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어디로 왔냐면 저기 그 서대문 있잖아요. 서대문에 구축을 산 거예요. 큰 평수를 그 6억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거를 팔고 이제 좀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어서 강남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6억에 샀는데 그게 그 서대문구에 있는 구축도 지금 11억인 거예요. 11억. 5억 올랐어요. 5억. 나쁘지 않죠. 그래도 6억인데 11억이면. 근데 그 당시에 마곡을 했으면 지금 15억이에요, 15억. 그때 막 6억에 샀어. 그러니까 똑같은 돈으로 6억에 샀으면 결과가 지금 마곡은 15억. 거기는 이제 11억. 그러면 얼마 차이 5억 차이 나는 거예요. 4억 차이.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딱 5억이 부족해. 딱 5억이 부족한 거예요. 기가 막힌다, 진짜. 근데 이거 부족하니까 이제 대출도 받고 대출 땡기더라도 5억이 부족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랑 와이프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곡을 사놓고 당신들 그 처남이나 처남댁 편한데 그냥 전세 살면 되잖아요. 서대문구에 살면 돼. 왜냐면 이제 아기도 봐줘야 되고 이제 친정이 또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대문구에 살면 되는데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면 된다고 얘기도 했었고 근데 어차피 그 당시에는 마곡도 그 2년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왜냐면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마곡도 2017년 8월 2일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15억까지니까 지금 약간 이제 세금을 내야겠지만 어쨌든 1주택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5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억에. 그죠? 근데 그 만약에 내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했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제가 많이 그 느꼈는 게 뭐냐면 왜 이런 생각을 저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생각을 직접 경험해야 깨닫는지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진작 못할까? 왜?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가 온 거예요. 그 대학교 때 이제 다녔던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최근에 책을 낸 거예요. 본인도. 그 어떻게 냈냐면 그러니까 제가 책을 벌써 한 4권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극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책을 내고 걔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찌질할 때부터 봤던 친구니까 저를. 근데 저런 애도 책도 내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책을 4권이나 냈다니 이러면서 썼겠다. 그치. 집도 이번에 내 집 마련은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근데 강남에 왜 왔냐고 봤더니 서초동에 쇼츠 강의 들으러. 쇼츠. 이제 본인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거, 유튜브를. 책도 내고 했으니까 그거를 요새 쇼츠 강의가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쇼츠 강의도. 4주 강의가. 딴 데인데 300이래요, 300. 그것도 대학생이 강사인데. 할 말이 많은데. 할 말 많죠. 네, 뭐 지금 부동산 얘기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자기는 그 바운더리만데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이제 그 인천에 사는 친구거든요. 인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도 그렇고 학교 때문에. 그러면 인천은 그냥 살고 투자를 다른 데 하면 된다. 멀리 우리가 이제 확장하면 된다. 공간을. 그러니까 꼭 인천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너는 뭐 전세나 월세 살면고 남는 돈을 다른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 얘기를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왜 내가 꼭 실거주와 그게 이제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네네. 이게 투자 마인드나 네. 이런 게 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내 집 한 칸은 꼭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죠.
왜 그런 고정관념을 못 버리냐는 거죠. 특히 연세가 있으실수록 그 집착이 조금 더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 서대문구 아파트는 한 65점이었고 마곡은 한 85점, 90점이었다. 그렇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기를 했었고 만약에 실거주가 안 된다고 하면은 거주와 실거주를 분리하면 된 문제였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딱 필요한 5억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느끼는 거죠. 이제 와서 깨닫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미리 해줘도 몰라.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건데 처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몰라. 그쵸. 쟤 뭐냐. 그쵸.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대기업 가서 아파트 모래밭 확인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죠. 몰라. 몰라. 일단 지방에 새벽에 가서 5만 보를 걸어봐야 알아. 그치. 꼭 그래도 가서, 몰라. 그래도 몰라. 그리고 한 2년 동안 한 2천만 원을 써야 네. 그때 맞아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수도권 막 3억씩 올라갈 때 그쵸. 거기 3천 올라가면 이제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겪어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직접 겪고 나서 깨닫는 사람은 그 두 번째 현명한 사람인데 겪고 나고도 못 깨닫는 사람은 있다. 곰팅이다. 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저는 좀 약간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